교육과정이 크게 바뀐다, 그에 따라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해가지고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들 계실 텐데 2시간 설명 듣고 나가실 때 보면은 그래도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 2시간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또 듣고 할 테니까 대략 이런 쪽으로 변화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바뀝니다. 대입제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 어떤 식으로 진로 진학 학업 설계를 해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서 갔던 대입 전형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4가지 주제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가? 이제 고교학점제는 2022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준비도가 힘드니까 우리 정보를 놓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너무 사회가 빠르게 바뀐다. AI라든가 데이터 기반이라든가 이렇게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가 바뀌니까. 그래서 사회가 바뀌니까 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학령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가지고 고3 할 때는 수험생이 87만 명, 90만 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한 40만 명 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학년에. 반토막 정도가 났죠.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소중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3번째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지식 교육이 아니고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됩니다.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이제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편화된 지식 교육이 아니고 단편화된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 활용하는 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 수행평가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일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다 아는데 내성적에서 발표를 못 하는데 왜 감점을 합니까 하는데, 발표를 못 하고 활용을 못 하면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지식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쳐도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량을 이 2021을 주도하신 서울대 권원 교수님은 이 맥락화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표현했거든요. 맥락화라는 거는 단편화된 지식을 연결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맥락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까요? 1번 문제, 혹시 이 버스가 왼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다 아시겠지만 답을 드리면은, 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진하든 전진하든, 아이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에서 우리 차들이 우측 통행을 한다. 우측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 통행을 하는데 저 버스에서 보면 출입문이 안 보인다는 건 건너편에 출입문이 있고, 그러면 운전석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왼편에 있는 거죠. 이 차가 후진하지 않는 이상 왼편으로 갈 것이다. 즉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교통체계에서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한다, 운전석은 왼편 앞쪽에 있다, 이런 거를 단편화된 지식을 알아가지고 연결해서 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2번째 문제도 한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보실까요? 단편화된 맥락화. 예시로 고우가 자른 귀는 어느 쪽일까? 왼편 어느 쪽일까요? 둘 다 왼편 아니면 오른편인데 되게 어리신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은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단편화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이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려면 거울을 보고 그렸을 것이다. 그죠? 거울을 보고 그렸는데 그림에서 보니까 오른편 귀에 붕대가 있는데 거울을 보고 그랬으니까 왼편 귀가 잘라진 귀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맥락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맥락화라고도 있어요. 해밍웨이가 썼네 안 썼네 논란은 있지만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 하죠. 6단어로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소설을 보여주고 기분이 어때, 느낌이 어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6자로 돼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For sale baby shoes number 1에서 한 번도 사용 안 한 아기 신발을 당근마켓에 내놓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기 신발을 준비했다는 건 아기 탄생을 준비했다는 건데
사용도가 없어졌다는 건 사고가 있었겠죠. 사고가 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기를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신발이 사고가 있다고 이렇게 당근마켓 같은 데 이렇게 내놨다는 것은 얼마나 궁핍했으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읽으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든 상황이 떠올라요. 슬퍼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고, 맨 끝에 내용은 아실 거예요. 영화 관상이라고 다 보셨죠?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관상을 잘 보면 주인공 송강호가 수양이 왕이 될 걸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귀향을 가잖아요. 그때 당신은 왜 왕이 될 걸 못 찍었냐 옆에 물으니까 자기는 파도만 봤다, 바람을 본 것이 아니고. 여기서 파도가 이제 단편화된 지식이겠죠. 그거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빠른 변화, 사회가 바뀌니까 예전같이 단편화된 지식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교육은. 그래서 단편화된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 활용하는 그런 걸 역량이라고 하는데,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교육과정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첫 번째 보시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즉, 첫 번째 보면은 본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로 적성에 따라.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그럼 모든 과목을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10학년이라고 하거든요. 10학년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있죠. 선택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뭐 국어, 영어, 수학, 공통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과학실험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이후부터는 진로 적성에 따라 여러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우리 뭐 대학교 가면 전공 필수 전공 선택했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친구가 예전에는 미적이라는 수학 시간에 엎드려 자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왜 자냐 그랬더니 전 수학 너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됐잖아요. 그럼 넌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네일 아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학하지 말고 네일 아트 해. 다만 이제 우리 학교에서 네일 아트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 수업을 듣고 와. 그러면 학점으로 인정해 줄게. 다만 네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출결도 확실히 참가하고 성취도도 높여야 돼. 그래서 그런 학점이 누적되면은 총 3년 동안 192학생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보면은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위에 보면 과목 출석률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고3까지가 2015 교육과정이거든요. 얘네는 과목 출석률이 아니고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은 결석일수, 출석일수라고 해요. 일수입니다. 일수. 그러나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한 4교시쯤에 급식 메뉴표를 보고 오늘은 맛있겠다 그러면 그때쯤 와요. 그때쯤 오고 밥 먹고 1시간 앉아있다 가요. 그래도 결석은 아니에요. 결석은 아니에요. 그냥 와서 밥 먹고 1시간 있다 앉아도 결석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총 출석 일수의 3분의 2만 채우면 돼요. 연간 한 60일 이상만 결석, 한 64일 정도만 결석 안 하면은 졸업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게 어떻게 됐냐. 과목 출석률이에요. 4교시하고 가면은 1, 2, 3교시 안 들은 거죠. 5, 6, 7교시 안 들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목 출석률 3분의 1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지금 같은 경우, 고3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도 보면은 뭐 엎드려 자는 친구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름이라도 쓰고 자자. 제발 마킹 하나라도 하자. 그럼 쭉 그냥 끊고 자요. 그래도 빵점 나와도 10점 나와도 졸업이 됩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지고 최소 학업 성취가 4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럴 때 학점을 주어진다. 그래서 누적 학점이 3년 동안 192학점이 돼야만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이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운영 체제를 설명드릴게요.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전과 달리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또 다양하지만 아이들 진로 학업 설계,
그 다양한 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진로 학업 설계 아니면은 진로 상담 이런 걸 굉장히 내실화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라.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에 맞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수강 신청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수업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인데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인데 위아래 보시면은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은 교과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도 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진로활동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교과를 다시 구분하면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지는데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특성화나 특목고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교과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공통 과목은 앞서 설명드린 10학년 고1 과정에서 누구나 배워야 될 그런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공통을 이수한 이후에는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 과목은 위에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학문의 기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자기 진로에 맞게 하는 거고 융합 선택은 여러 가지 뭐 진로 융합, 실생활 융합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예시로 보시면은 자, 요게 기본적으로 보통 교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인데 자, 왼편에 보시면 공통 과목은 고1 때 주로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과목이 있죠. 이 중에 빨간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뭘까요, 이게? 그렇죠.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수능 과목이 공통 과목인 고1 때 배우는 과목부터 이렇게 수능이 들어갔죠. 예전에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1학년 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2, 3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할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학년 때부터 수능 과목을 직접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사회 과목 하면은 지리 영역, 윤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이렇게 4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회만 하더라도 경제도 있고 정치법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현재 고3 기준으로는 사회 과목에 총 9과목이 있습니다. 역사만 해도 세계사도 있고 동아시아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9과목이 있고 통합과학은 뭐 생명과학이라는 거 물리화학, 지구과학 하듯이 현재 고3은 총 8과목이 있어요. 원투까지 해서. 원투 과목. 그 중에 현재 고3은 자기가 수능을 준비할 때 최대 17개 중에 택 2개만 하면 돼요. 2개만 골라서 그것만 준비하면 수능 준비가 되거든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다 수능 과목이에요. 즉 17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난도는 쉽게 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능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 주변 친구들 보면 이거 전체 수험생과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컨설팅 같은 거 다녀보면은 분당이나 이런 대치동 가서 컨설팅하면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올 때 사실은 그런 지역에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 다 하고 오잖아요. 상담 내용이 달라요. 예전에는 수학 같은 거를 하고 와야 되느냐 이것만 물었거든요. 수학은 물론 다 하고 옵니다. 지난달에 가서 상담했는데 갑자기 통사통과도 이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하고 오지 않으면은 고등학교에서 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끊더라고요. 그건 다 이미 했고요. 중3인데 그건 이미 다 했고요. 그럼 수원수투 이 공통과목 고1 때 배우는 그것도 다 했고요. 저 뒤에 가보면은 일반 선택 과목에 심화 과목인 저런 미적기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일반 선택에 대수 비적 이런 확률과 통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중학교 때 다 하고 오더라고요. 어차피 걔네도 경쟁이니까. 다만 미리 말씀드린데 통사 통과 내용이 학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과목이고
학점이라고 하는데 단위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프다. 그다음 맨 오른편에 있는 융합 선택 과목에 이렇게 음영 처리된 과목들이 있죠. 과학, 사회, 융합 과목. 요 과목만 뒤에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등급화가 되지 않고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성취 평가되는 과목이에요. 나머지는 성취와 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외에도 고시 외 과목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셨듯이 이런 과목도 많은데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도 필요하다. 그래서 개설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고시 외 과목이라고 인정이 되는 과목입니다. 컬링 가르치는 학교도 있죠. 컬링 선수부가 있는 학교는 저런 게 과목이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 과학과 머신이 저희 학교에서는 건데 저희 학교는 그 전년에는 프로젝트 수업 이게 고시 외 과목으로 인정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 선택한 아이들 한 10여 명이 한 학기 동안 저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볼래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계획을 세우고 뭐 현장 답사도 가고 보고서도 답사하고 발표도 하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주제까지 이런 것도 되고 굉장히 많죠. 이 고시외 과목이 2015 궤적 고상 과정에서 몇 개 정도가 있었냐면은 3,8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는 올해 기준으로 3,900개가 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식당 가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코스 요리를 하면은 어떤 거 시키세요? 그 A 코스, B 코스 중에 그래도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으면 그냥 코스를 시키면은 좋든 싫든 가만히 있으면 쭉 나오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 고등학교 갔을 때는 한 번만 선택하면 됐어요. 뭐만 선택하면 됐죠? 그렇죠. 문과, 이과.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수학을 좋아하면 경영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수학을 좋아하면 이과, 수학을 좀 못하면 문과 이렇게 가셨네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난 A 코스, B 코스 이게 아니고 B 코스에선 이 요리를 먹고 싶고 A 코스에서는 호유육을 먹고 싶고 또 B 코스에 어양동굴을 먹고 싶으면은 각각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과, 이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진로가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이과는 없지만 내가 뭐를 이과 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좀 더 많이 선택하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내가 이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한 학년에 240명쯤 되거든요. 시간표가 몇 개쯤 나올까요? 240명이면 9개 학급에 240명인데 몇 개쯤 나오냐면 옛날 같으면 9개 학급에 9장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195가지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시간표 짜기도 힘들어요. 아이들 와가지고 출석 부르다가 3학년 6반에 누구 외워놨어? 6반 친구 얘 외워놓은지 알아? 그러면은 몰라요. 걔가 누군지도. 아침에 가서 조회받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자기 선택 과목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종례 받을 때 가서 앉아있다가 또 오고 학급의 개념이 많이 없어요. 대학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선택의 영역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상 모든 과목을 다 학교에서 개설을 못합니다. 예전보다 많은 선택을 하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 그러면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평지역에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연합도 있고 지역연계도 있어요. 학교연합은 인접되어 있는 학교들 몇 개들이 하는 거고 지역연합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다 내가지고 이렇게 함께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대학 연계도 있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학교 가서 듣기 힘든 과목일 경우에는 온라인.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교육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교육 1섹터는 학교가 교육이지만 학교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공유학교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유학교에는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여러 교육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수원에 아주 바람직한 학교죠. 학생이 없는 학교, 온라인 이우몬 학교라고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학생은 다 온라인으로는 아닙니다. 이거 정규 수업이에요. 이것도 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학교만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공유학교도 있고요. 요거는 이 공유학교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전문대학교에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인접학교에서 뭐 특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학점이 인정되는 공유학교도 있고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학점 인정은 안 되지만 뭐 주말이나 방학이나 일과 후에 지역사회 전문가들 가지고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교육 활동을 하는 일회성인 이런 활동도 있고, 공동교육과정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학교들이 하는 겁니다. 학교들이 하는 방과 후에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저 공동교육과정은 다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규 수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 이음원학교도 정규 수업인 거고요. 그래서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성적도 똑같이 되는 거고. 근데 저 뒤에도 설명드리는데 이 공동교육과정이 나중에 입시를 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줘요. 왜? 추가적인 노력이니까. 대부분 방과 후에 하거든요. 방과 후에 아이들 놀고 학원 갈 때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빼가지고 저 수업을, 관심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있는 지역은 별로 신청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왜 신청을 하냐면은, 왜 안 할까요? 학원 가니까. 학원. 그죠? 학원 때문에. 저 작은 애도 2년 전에 고3을 졸업했는데 걔 고등학교 기간에 제가 이걸 3번을 신청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신청해놓고 학원 쌤하고서 시간표 조절해와. 그러면 시간 조절이라고 했는데 삭제를 해요. 삭제. 취소. 왜 취소해서? 학원 쌤이 아무 필요 없대. 이런 안내를 많이 해요. 왜 필요 없냐면, 야, 그 시간에 내신 따는 게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안 듣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올 1등급 맞을, 내신은 올 1등급 맞을 자신 있으면 안 듣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게 수능을 준비해 주는 건 좋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사교육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안내가 오면은 들으세요. 지금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진로에 따라서 힘들잖아요. 많지 모르잖아요. 그죠? 뭘 선택할지 알아야 선택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안내 자료가 많아요. 걱정 안 하실 때요. 대학에서도 이런 계열로 오려면은 이런 과목을 듣고 와라. 고등학교 때 듣고 오는 게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 뭐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내에서도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과목 선택 안내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다만 예시로 이거 보시면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건국대 예시를 보면 인문은 국어, 영어, 사회 정도를 많이 들으면 되고, 사회과학은 상경계열이 있으니까 수학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나머지 이학, 공학계열,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수학과 과학 과목, 특정 과목을 듣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좀 볼까요? 자, 요거는 연세대학교인데 보시면 인문사회 통합에서는 뭐 듣고 하라가 없죠. 뭐 듣고 하라고 없습니다. 근데 자연 계열, 메디컬이라든가 이학, 공학 계열은 물화생지 중에 우리 과학 과목 중에 이 과목을 듣고 하라, 수학을 이 과목까지는 필수로 듣고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좀 볼게요. 경희대학교인데 요 왼편에 모집 단위를 보세요. 모집 단위가 다 이과 계열 모집 단위죠. 문과 계열 모집 단위는 이 과목을 듣고 와라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과 계열 모집 단위는 수학, 과학에서 이 과목, 여기에 보면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으로 돼 있는 것을 안 듣고 합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셨듯이 경희대든 건국대든 연세대든 여기 서울대도 볼까요? 서울대도 1번 유형 1번에서는 뭐 한 과목 이상만 들으면 된다. 이게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근데 2번 유형 2-1이나 2-에는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게 안내가 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로 내가 진로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보시듯이 권장 과목이 그다지 없죠. 근데 자연과학 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권장 과목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선택해라, 진로에 맞게 선택해라 하면은 부모님들 가장 걱정이 그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그거지 않나요? 이제 아직 명확치 않아요. 다 그래요, 대부분. 이 진로를 강조하는 것이 바꾸지 말고 빨리 선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고등학교 가자마자 저 이거 할래요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 대신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 권장 과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학과 과학 과목은 이 의계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때 의계, 여기 수학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급 기하학을 들으려면 그 전에 기하를 들어야 되고 진로 선택, 그 전에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되고 이렇게 의계가 있게 개설이 됩니다. 과학 과목도 똑같아요. 과학 과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 화학을 들으려면은 진로 선택의 물질과 에너지를 듣고 일반 선택의 화학을 듣고 이런 의계를 밟아서 듣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이 아니고 의계를 안 밟으면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학교에서 개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설할까요? 학기대로 개설을 해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즉 무슨 뜻이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진로가 명확치 않을 때는 이 의계가 있는 과목을 기초 과목을 깔아놓는 게 좋겠죠. 의계가 있는 과목을 깔아놨다가 나중에 나는 인문사회 계열 진로로 갈래. 그럼 어느 과목 선택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의계가 있는 과목을 다 어딘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을 많이 들어놨다가 나중에 공대 갈래. 근데 2학년 2학기가 됐어.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저 진로 선택에 왔더니 아니면 과학경영의 물리학 실험이라는 고급 화학이네. 근데 앞에 이걸 안 들었네. 그럼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로가 명확하면 그에 맞춰서 듣는 것이 가장 좋겠고 명확치 않다 그러면은 이 의계가 있는 과목을 기초 과목을 좀 깔아놓는 게 좋겠죠. 근데 기초 과목을 듣다 보면은 또 자기 진로가 정해질 수가 있어요. 들어봤는데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고등학교 가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난 이거 듣고 싶은데 이거 필요하다는데 공대 가려면 물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물리 선택자가 20명밖에 안 되네? 지구과학은 100명인데 그리고 물리 선택자 20명 중에 전교 1, 2등이 갔네? 내신 따기 힘들겠네? 피해갈 수가 있겠죠. 이 고민이 가장 많이 될 거예요, 사실은. 내신을 바라보고 해야 되냐. 그래서 원래 2022 처음에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100% 성취평가를 하겠다. 절대평가하겠다는 얘기죠. 20명이 됐든 전교 1, 2등이 갔든 네가 필요하면 들어라.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 따지지 말고 필요성을 따져서 선택해라. 그리고 누구나 가서 열심히 하면 다 A를 맞을 수 있다. 그게 성취평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틀어졌죠. 그래도 입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상대평가를 병기를 해라. 지금 100% 다 성취평가하는 건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등급, 상대평가를 병기를 해라. 다만 기존의 9등급파는 너무 세분화돼 있고 경쟁을 너무 강화하니까 5등급으로 완화시켜가지고 병기를 해라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급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했죠. 나는 물리 좋아하는데 물리학원을 듣고 싶은데 희망자가 겨루 30명이야. 생명과학은 150명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셨죠. 서울대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은 사정관들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해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 다 안다. 그래서 필요하면 들어라.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면은 필요한 과목이면은 과목의 선택 도전을 해라. 이런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서울대학교 지원 잘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자, 적절하게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목표가 상위권이라면은 도전을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다 도전했는데 다 5등급이면은 도전이 무의미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할 때는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인가를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과목을 내가 충분히 충족해낼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평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평가는 말씀드렸듯이 과정중심 평가로 이렇게 바뀝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뭐냐면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규교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과정중심 평가라기보다는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이제 평가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고사는 단편화된 직을 묻는 그런 평가가 많잖아요. 단일화된 평가고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근데 아직도 수행평가는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정기고사만 아주 변별이 잘 되고 타당도가 높은 시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식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특히 남학생들 수행평가에 아주 전념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행평가와 연계된, 그래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대학교에 제공하는 자료 중에 나중에 보시면 수행평가, 영역면까지 제공이 돼요. 그 이미 다시 설명드리고, 다만 이제 오해가 있어요. 오해. 보시면은 평가 제도가 이 왼편이 지금 고3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오른편까지 평가가 되는데 밑에부터 볼까요? 밑에 보면은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안내를 많이 받아요. 사교육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9등급과 5등급을 단순 비율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3등급 정도, 9등급 하에서 3등급 저 정도 맞아야 옛날 인서울권의 선호대학을 갔는데 그 비율을 봤더니 한 1.8등급 되네? 그럼 1.8등급, 시험 고등학교 와서 한 번 봤는데 1.8등급 이하는 인서울권의 선호대학을 가기가 틀렸네? 내신이 5등급화 되니까 시험 한 번 망치면 망한 거다. 극복이 안 된다. 그래서 검정고시, 자퇴, 막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불안 마케팅을 주성하는 사교육에서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왜 그러냐면은 예시로 그러면 9등급을 5등급으로 환산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해가지고 대학교 갈지 준비를 합니까? 지금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안 돼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왼편 상단에 보실까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2015에서는 등급화되는 과목이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만 등급화됩니다. 9등급으로. 진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등급화되지 않아요. 성취평가만 돼요. 근데 오른편 우리 아이들이 될 때는 보세요. 공통, 일반, 진로, 융합 선택, 사회과학 융합을 제외하고 배우는 모든 과목이 등급화되죠. 그죠? 5등급으로 완화됐지만 등급화되는 과목 수가 월등히 늘었다는 얘기예요. 10과목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과목 가지고 등급화할 때하고 지금 30과목 이상으로 등급화할 때 그 많은 과목을 다 잘하는 아이가 나오기 쉬울까요?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은 이전에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많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지금은 모든 과목은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돼요. 한 학기에 끝내다 보면 교과서 양이, 학습 내용이 줄여야겠네요. 조금 줄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범위 낼 때 중간고사다 그러면은 예전에 1에서 50페이지. 근데 지금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1에서 100페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 보는 과목도 많고 그 많은 과목에 많은 학습량을 다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시험 이거 바뀌거나 지금 고2가 최초로 적용됐거든요. 고2 아이들이 시험 한두 번 봤더니 단순하게 이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몇 등급이 안 틀렸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자퇴가 많네. 사교육 시장에서 자꾸 불안 마케팅 하는 건데 지금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등급하면 몇 등급으로 환산하는 프로그램도 많던데요. 그런 건데 그거는 자꾸 질문하니까 편의상 만든 프로그램이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최소 1년 더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첫째로 시작된 테이프를 끄는 고2 아이들이 3학년 때까지 시험을 5등급화해서 다 본 다음에 서열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9등급화해서 서열화 시키고 그때 매칭시키면은 내년쯤이면은 대략 이 정도 거라는 게 한 번에 나오는 거죠. 그때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때 비교하면은 내신이 5등급화돼서 변별이 안 된다가 완전히 왜곡됐다는 내용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내신이 쉬워지는 것만 아니고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신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5년 전에 이 고교학점제가 발표될 때 100% 성취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내신을.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 뭘 가지고 변별을 하지? 그래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져요. 서울대 같은 데는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이라는 것이 그냥 진위 확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업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교과 역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제도. 그 면접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많은 학교들, 건대나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은 서류를 봐요. 서류라는 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숫자로 기록된 그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숫자 이외에 어느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또 숫자 외에 선생님들이 써주는 교과 세분능력 특기사항 등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 보겠다. 그런 서류를 강조하는 학교도 있고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서류를 보는 학교가 좀 더 많았죠. 즉 내신이 5등급 받았다고 쉬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취 수준, 즉 성적을 숫자를 볼 때도 몇 명이 선택했고 원점수는 얼마고 표준점수는 얼마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런 것까지 더 세세하게 보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가가 수행 중심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40% 성취를 못 채우고 출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점이 안 주어지는 거죠. 학점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수료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수료. 단군 이래 최초로 수료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걱정이 되시죠? 그럴까봐 보충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적용합니다. 이게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이라고 최성부라고 미리 진단도 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계속 과제도 주어지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성취 기준 보장을 못하는 성적이 나왔다. 출석이 나오면은 또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 예전 방과활동 같이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걸 이수해가지고 최소 학점을 따서 졸업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했잖아. 그러면 정말 수료가 될 수 있어요. 수료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바뀌었으니까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죠. 입시는 한 번에 빠른 변화가 있으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년 예고제를 발표해요. 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입시 제도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4년 예고제를 발표했는데 그 정책, 4년 전에 발표한 정책은 이 고교 학점제 꼴랑 2개예요. 그 2개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과목 성취평가를 하겠다. 내 중간에 틀어서 5등급으로 완화하겠다. 요거하고 수능을 통합형 수능으로 바꾸겠다. 이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게 우선 수능이에요. 수능인데 왼편은 선택형이라고 지금까지 하던 올해 마지막으로 고3까지 하는 수능이에요. 공통과 선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탐구도 17개 중에 최대 2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른편 보면 이제 다 공통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에 따른 유불리, 복불복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탐구, 내가 사회탐구 17과목 중에 제가 물리를 선택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성적은, 수능 성적은 난도에 따라 점수가 달리 나타나요.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해요. 어려운 과목에서 잘 맞으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 과목의 난도가 쉬웠으면은 점수가 표준 점수가 낮게 나타나요. 근데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물리 선택해서 만점 맞았는데 그의 문제가 쉬웠어. 난 어렵게 나도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럼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63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옆에 친구는 화학을 선택해서 만점이 나왔어. 근데 걔는 문제가 어려웠어. 그러면 한 78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5점 이상 차이 나요. 이거 극복이 안 돼요. 내가 낸 것도 아니고. 그 난도가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잖아요.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이제 운이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평가 원장님이 나오면 시험 볼 때마다 난도를 조절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조절이 된 적이 없죠.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나머지 똑같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만 이제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좀 쉬운 수학이에요. 예전으로 따지면 문과 수학. 미적 기하가 이과 수학인데 문과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등급에서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미적 기하한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등급도 1등급도 미적 기하한 친구들 비중이 높아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 베네핏을 주는 건 맞는데 너무 컸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를 뺐어요. 저기 미적분 원이라는 거는 저 수투에서 나오는 미적이에요. 그럼 문과 수학이네. 옛날에 쉬운 수학이네. 이렇게 너무 한계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능이라는 자체를 통합형으로 이거는 큰 변별이 있는 시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제 자격고사 될 거예요. 이렇게 쉬운 수학 쪽으로 수능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통합형, 누구나 배우는 통합형 수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할 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즉 지금도 보면은 사정관들이 대입 전형 자료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편제표예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다양한 과목 개설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이거부터 봐요. 공학계를 지원했는데 물리 이런 걸 과학 수학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이런 걸 봐요.
근데 이 학교의 개설 상황상 개설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는데 얘는 쉬운 것만 들었네, 피해갔네,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보겠죠. 성적 본 다음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오른편 보세요. 추가 자료. 맨 위에 있는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현재도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교에 어떤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했는가.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수행평가 영역명이에요. 수행평가 영역명.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수행평가를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교과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취 기준은 이 교과를 선택하면 이 과목, 이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 즉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꼭 배워야 될 내용. 그에 맞게 성취 기준에 맞게 수행평가를 다 만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역명이 제공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 각 교과에서 다 진로 이렇게 채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 의대 준비한다 그러면 의대 준비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가서 컨설팅 받고 와서 국어 시간에 의학 얘기하고 영어 시간에 의학 영어로 얘기하고 사회 시간에 의학 발표하고 막 다 의학 발표해요. 그래서 의대 쓰는 아이들 생기부를 보면은 가족 중에 흉부외과 의사 한 분이 계시구나 알 정도로 너무 전문적으로 국어 시간에 국어 잘한다, 영어 시간에 영어 잘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상관없이 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걸 긍정적인 평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의대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 생기부 기록된 내용이 정말 사실이면 이 친구는 이미 의사다. 내 능력을 뛰어넘었다. 내가 가르칠 게 없다. 뭐로 뽑느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이건 자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명을 넣는 거는 이건 뭐냐면 만약 영어 수행평가에서 의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수행평가 영역을 봤더니 영어로 자기 진로 이야기하기라는 수행평가가 있었으면 의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소재로만 활용돼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각 교과에서 진로 얘기하는 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고 국어 시간엔 국어 잘한다. 영어 시간엔 영어 잘한다. 이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즉 수행평가라는 것은 수업 쪽에서 성장한 겁니다. 숫자로 성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 수업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걸 보겠다. 이야기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수행평가를 내시로 해라. 예시를 가지고 나왔는데 과학과 사회 예시를 보시면은 과학은 얼마나 과학을 공부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사고한 학생이 있나 이걸 찾겠다는 얘기고 사회도 보면은 사회 과목 우리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암기했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선발하겠다는 얘기고 수행평가 문항을 보시면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평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자, 수행평가 단순한 과제평가가 아니고 평가의 중심이 된다. 이제 시험을 얼마나 잘 봤냐 이게 아니고 수업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어떻게 탐구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 서울대 이야기지만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수업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걸 보겠다. 자, 지금까지 고기학점제 설명드렸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대입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인 대입 전형 구조 설명드리고 바뀐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여행질이란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여행질이 굉장히 재밌겠죠. 선택 굉장히 많이 해요. 선택 많이 하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첫 시간부터 막 필기를 해요. 여기 뭐 보청기 같은 거 끼고 막 필기를 하요 여행질이고 나 필기할 내용도 설명 안 하는데 막 필기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가봤더니 태블릿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첫 시간부터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 과목 선택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출석부 있는데? 선택했으니까 있겠지 그랬더니 얘가 선택 안 했다는 건 뭐죠? 수능 과목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지는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 학생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급하니까 고3쯤 되면 고2 되면은 생활기록을 가지고 학원 컨설팅 받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컨설팅 하죠. 3등급 이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교과나 종합을 써도 되는데 네가 선호하는 인서울권에 어디 가려면은 3등급 이하 이미 틀렸다. 절대 그게 아닌데 이미 틀렸으니까 너는 논술과 정시 수능 위주로 가자. 논술은 내신의 실질 방향을 낳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내신 반영률이 낮으니까 또 남은 기간에 수능 과목만 집중하고 학교 내 활동, 동아리, 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수능 과목 수업 듣지 말고 심지어 뭐 체험학습 내고 결석하고 학원하고 막 이렇게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학교는 왜 정시생의 배려가 하나도 안 되냐고. 안타깝죠. 그래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사과하니 너는 정말 수능을 잘해서 수학도 만점 맞고 수능 만점 맞을 것 같다. 근데 너는 수능 만점 맞아도 여기 선호하는 학교, 이 학교들은 못 갈 거야. 왜냐? 선생님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이 이후로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뭐 홍익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정시에서 교과평가가 들어가요. 올해부터도 들어가요. 근데 교과 왜 못 가냐면은 선생님은 교과 세부능력 특기상 써준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거짓말로 안 쓰는데 너는 여행지리 과목인데 수학 문제풀이 능력이 강하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죠. 사정관들 뽑지 말라는. 너는 사실대로 써주면 얘는 수능 만점 맞아도 실제로 못 가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형이에요. 복잡하죠? 그죠? 복잡합니다. 전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요소를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전형 요소는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뭐냐면 국가에서 만드는 요소. 그게 뭐죠? 수능이 있으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고 대학에서 만드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대학별고사, 논술이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전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숫자로 써있는 학생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도 있지만 글로 써주는 모든 활동, 어느 과목 선택했고 동아리 뭐 했고 교과 수업 시간에는 어떤 발표를 이런 글로 써주는 모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드는 실기 실적 이렇게 4가지 전형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50% 이상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주머니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을까요? 전체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아요. 45% 정도 이게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정시는 19% 정도 뽑아요. 근데 이거는 전국 평균이니까 의미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전국에 다 찢어갈 것도 아니고 서울권이냐 뭐 수도권이냐 서울에서도 인서울 15개냐 선호 11개냐 뭐 7개냐에 따라 비중은 완벽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다만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이라고 합시다.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이라고 하죠. 우리 교과 성적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 위주라는 거는 명목 비중이 50% 이상이면 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학교별로 내신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도 안전장치로 그냥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고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동국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교과 전형을 보면은 70대 30으로 내신 70, 비교과 서류라고 종합 30% 이렇게 나눴지만 실질 영향력은 96대 4 정도로 서류의 영향력이 월등히 높아요. 예를 들어 1000점 만점에 교과가 70%니까 700점 주겠네요. 근데 9등 꼴찌면은 뭐 예를 들어 690점 주고 1등급이면은 뭐 700점 주고 이런 식으로 실질 영향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학교가 현재도 굉장히 많아요, 교과도. 그래서 교과는 내신 위주로 가는 건데 나 내신 버렸으니까 저건 내 전형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교과는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환산 점수로 가는 겁니다. 이 반영 방법이 너무 많아요. 종합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다양하죠. 복잡하다. 옛날에 좋았어. 시험 하나 딱 봐서 잘라서 딱 가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학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재능이 다양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잘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도 선발하고 싶고 수능같이 문제풀이 능력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도 선발하고 싶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음악미술 체육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다 살려서 선발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같이 수능 하나 봐가지고 딱 끊어서 보내는 게 편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호대학을 가고 싶다고 합시다. 물론 서열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상위 7개 정도 하면은 뭐 일반 사교육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서영고, 서성안 뭐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서 모집하는 모든 인원이 수시, 정시 다 합해서 어느 정도냐면 23,000명쯤 돼요. 23,000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특목고라고 하죠. 외고, 과고, 영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누가 가죠? 혹시 여기 특목고 자녀분 계신가요? 특목고 누가 가죠?
우리 왜 안 보내셨어요? 갈 수는 있지만 기숙사를 싫어해서 안 보냈잖아요. 그죠?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못 가서 못 간 거예요. 그 한 학년의 특목고가 뭐 영재고 8개 뭐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한 2만 2, 3천 명쯤 돼요. 영재고 그런 괴물 같은 아이들. 서울과고 영재고거든요. 한 100여 명 되는데 저 뒤에서 엎드려 자면 선생님 가서 혼내요.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연대 간다? 실제 꼴찌하면 연대 고대 가고 그런 데가 있어요. 한 2, 30등 안에 들면 의대, 메이저 의대 골라가고 나머지는 뭐 설카포, 디지유 중에 골라가고 그런 괴물 같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2만 2천 명이에요. 즉 그 성적이 단일화된 전형 시험으로 쭉 나열을 간다면 일반고는 전교 1등에도 그 상위 7개 학교 못 가야 돼요. 물론 걔네만 있나요? 우리 희문고, 중동고, 뭐 상산고, 천안 북일고 이런 데를 바로 전국 단위 자사고로 하잖아요. 걔네도 많잖아요. 걔네 누가 가요? 걔네 공부 잘하는 애 가잖아요. 그 인원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 해도 뭐 어디까지 못 가야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잖아요. 다 뒤집히고. TO는 정해져 있는데 걔네들이 못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전형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거는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다 살려서 선발하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 다만 나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서 갈고 닦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농어촌 전형도 있다면서요. 다자녀 전형도 있다면서요. 왜 5가지밖에 없어요? 전형은 5가지밖에 없는 거고 농어촌 전형, 무슨 전형, 기회균형 전형 이거는 자격 조건인 거예요. 자격 조건. 농어촌 전형도 원투가 있는데 영원투가 있는데 이건 자격 조건인 거고 이 농어촌 전형 자격을 가졌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가졌는데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은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이 지역은 많이 되니까 농어촌 전형은 어떻다는데요?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뽑는 것은 농어촌 전형에서 어떤 전형이 많이 뽑죠?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이 뽑죠. 다만 밑에 수능 위주 전형을 보세요. 상위권 선호하는 학교들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원치 않게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면 좋은데 수시에서 안 돼가지고 밀려서 가는 친구들이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친구 사례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능까지 열심히 하면 일반적으로 더 잘 갖게 쉽게 이 자격 조건을 갖춰서 갈 수는 있는데 다 안 하니까 그거는 뭐 본인의 영역에 따라 다른 거고요. 농어촌 전형은 이런 식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은 대부분 수능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최저가 없다. 이것 때문에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을 준비를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조금만 하면은 잘 가는데 안 해놓으니까 저것도 못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최저를 폐지했냐 하면은 너무 안 하니까. 교과 전형이면 교과 내신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최저가 안 돼가지고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쫓아가는 거죠, 입시 제도가. 이런 게 있다고. 자, 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5가지 전형 중에 나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서 고등학교 가면은 원서 지원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런 단계가 있는데 수시에서는 요 4가지 전형이 있어요. 4가지 전형 중에 나한테 맞는 전형을 골라서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6대학이 아니에요. 6번이에요. 연세대학교를 내가 교과 하나, 종합 하나, 논술 하나 쓰면 3장의 카드를 쓴 겁니다. 6대학. 다만 여기 6회라는 건 4년제 일반계 대학교 기준이에요. 4년제 일반계 대학교. 4년제 일반계 대학교가 200여 개가 좀 넘거든요. 그 중에 6장의 카드를 쓰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6장이 아니고. 어디가 있을까요? 특별법 설치대학. 우리 사관학교, 육해공 국간사까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트, 유니스트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전문대학교도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도 100개 넘게 있거든요. 전문대학교는 수시에서 한 학교당 한 2장 정도 쓸 수 있게 하는데 근데 다 쓴다면 사실은 다 쓰면 전문대학교 한 200장에다가 사관학교 쓰고 과학기술 쓰면은 230장쯤 써요. 아들아 1,500만 원 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마음껏 질러봐라. 이래도 돼요. 그러면 될까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수시 쓸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상향 2개, 안정 2개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런 원칙은 없어요. 첫째 원칙은 뭐냐면은 정시보다 높여 쓰는 거예요. 정시보다 높여 쓰는 거. 그럼 정시를 어디 갈지라고 높여 씁니까? 그럼 왜 정시보다 높여 써야 되지 또? 원칙이 뭐냐면은 수시에는 합격하면은 전문대든 일반대든
붙으면은 정시에 지원 자격이 안 주어져요. 여기 붙는다는 거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연세대를 지원했는데 수능을 봤더니 만점을 맞았네? 합격자는 그 이후에 하는데 그럼 걱정이 뭐죠? 연대 붙을까 봐 걱정이죠.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는데 다행히 불합격했어. 봤더니 근데 그 불합격은 최초 합격이죠. 최초 합은 원래 등록 안 해요. 며칠만 기뻐요. 충원으로 5차, 6차 이렇게 충원하는데 걱정이 또 뭘까요? 전화 올까 봐 충원 합격됐다고. 그럼 전화기 꺼놓으면 되죠. 저는 코드 안 읽고 뭐 여행 갔다 와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되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몰랐는데요가 안 되고 본인의 확인 여부가 상관없이 학교에서 발표를 합격한 겁니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자격이 안 주어져요. 이 조건이 가장 첫째 원칙인데 매년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나와요. 저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지도한 학생 중에 고3 돼가지고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얘는 3월 모의고사 보더니 다음날 머리를 싹 밀고 왔더라고요. 너 왜 머리 검붙었냐 왜 밀었냐 그랬더니 자기 정말 이제 수능 공부해서 정시로 갈 거래요. 열심히 해봐라. 해도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봐라 했는데 정말 돌아보지 않고 하니까 매달 올라요. 모의고사가. 쭉쭉쭉 올라와서 수능에서 대박이 났어요. 대박 나기 힘들어요. 제 학생들이. 그래서 정시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시스템에서 수시 합격자니까 지원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오류래요. 시스템 오류. 자기는 죽어도 안 썼대요. 오류가 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안 쓴 거죠. 누가 썼을까요? 예? 엄마요? 엄마들은 실수 안 해요. 아빠죠, 아빠. 자, 엄마들 실수 안 해요. 우리 입시하는 사람 중에 집 나갔던 아빠가 19년 만에 돌아오면 입시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벌써 고3이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 뭐 아이들 말로 스나이핑 한다거든요. 상향하는 건데 여기가 펑크 난데 해가지고 한번 써본 거죠. 상향해서. 아이는 쓴지도 모르고. 근데 아빠는 이제 합격자 발표를 보는데 싹 봤더니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가 떨어진 거죠? 최초합이 떨어진 거예요. 최초합은 거의 등록 안 한다고 했잖아요. 충원 해가지고 마지막 충원이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 때 끝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크리스마스 전화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건데 아빠들 크리스마스 때 일찍 오시나요? 가족과 함께 지내시나요? 회식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 때 그래도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삼겹살집 가면은 냄새 날까 봐 외투 이렇게 깡통 안에 넣고 이렇게 드세요. 드시고 이제 퇴근할 때 보시면 부재중 공의가 찍혀있네. 어디에? 연세대 입학자인데 합격자인데 충원 합격 대상자인데 넘어간 거야. 앞에서 안 받으면 끝이에요. 합격 대상자인데 안 받아 넘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뭐 마감인데. 그냥 붙었는데 더 대박을 위해서 재세해야 돼요. 등록 안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얘는. 굉장히 안타깝죠. 더 재수해서 또 대박 나가지고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겠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트라우마가 삼겹살은 못 먹어요, 이 집에서. 아빠가 삼겹살 먹다가 나 인생 1년 망쳤다고. 그런. 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전형 요 두 가지 전형 중에 아이들이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저 추가 모집은 정시 추가인데 설명 안 드릴게요. 수시에서 떨어져야만이 정시 쓸 수 있고 정시에서 떨어지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정시에서 충원 못한 학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거고요. 이런 단계를 거친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에 수시에 붙으면 일반 대학교를 정시에 못 쓴다. 6회 제한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특별법으로 설치된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으로 예를 들어 사관학교 있죠. 경찰대까지. 이 사관학교 경찰대 4개 중에는 하나만 골랐어야 돼요. 입시 날짜가 똑같아요. 미리 선발해요. 7월 달에 미리 시험 봐가지고 그 다음 밑에 과학기술원 이런 데도 있고 얘네 붙어도 일반대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의 성격이 있어서 예비 수능 차원에서 한번 봐볼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얘는 학비도 안 들고 얘는 뭐 과구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야? 과기원은 아닙니다. 과구 아이들도 많이 가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도 많이 붙어요.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사관학교들은 원서 접수가 미리 해요. 일반대는 수시하면 9월에 하는데 얘는 6월에 접수해서 1차 시험을 7월 말 아니면 올해 같은 건 8월 초 토요일 날 같이 시험 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1단계를 붙으면 2단계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사관학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죠? 여전히 선호되긴 하지만 옛날에 한때는 막 40대를 50대를 이랬잖아요. 태양의 후예 나왔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25대 1 전후 되긴 합니다. 그리고 학비도 안 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군인대라는 것에 많이 비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군사학위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전공을 자격을 2개 받습니다. 군사학위 플러스 난 전기전자 하고 싶어. 있어요. 기계공학 있고. 즉 군사학위 플러스 이학사, 공학사, 뭐 문학사 중에 자기 전공 이중학위를 받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 갔는데 정 안 맞다 그러면은 5년 정도 10년 의무복무지만 5년 차 때 제대할 자격을 주어져요. 그래서 제2전공을 가지고 5년 복무 이후에 제대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굉장히 한 사관생도 길러내는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관생도가 2억 5천 정도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2억 5천이면 엄청난 거예요. 고대, 연대 이런 데가 한 3,500 정도 들어요. 교육비가. 근데 여기는 2억 5천을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굉장히 이런 데도 게다가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도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품위 유지비도 많이 받더라고요. 월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많지 않나요? 제 용돈보다 훨씬 많은데. 아빠들 용돈 올려달라고 하면은 160 정도면 대학 이렇게 보세요. 오 좋지 하면 시험 봐서 가 이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높아요.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관학교 중에서는 선발 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는데 미리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공사를 파일럿 하고 싶어서 공사 가겠다 그러면은 눈 때문에 한 40%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미리 눈에 대한 지정 병원을 안내받아서 제가 공사 갈 눈입니까? 이런 걸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나머지 육사, 해사 같은 데는 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만 눈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미리 수술하면 자격 조건 자체가 안 주어져요, 눈은. 그러니까 눈은 손대지 말고 공사 가겠다 하면 그 쌍꺼풀 앞트임 이런 거 괜찮아요. 라식 수술 이런 거만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맨 끝에 보세요. 한국사가 인증시험 가산점이 있죠.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한국사 가산점을 주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요거는 내신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증시험 보는 거 있죠. 언제 보는 게 좋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거든요. 2, 3학년 때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1학년 끝나고 방학 때 한국사 한번 신청해서 가산점을 주어준 다음에 사관학교 주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럼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신체 검사도 까다롭다는 정도고요. 신체 검사도 까다롭고 그리고 보시면은 문신도 봐요. 그죠? 문신하면 안 된다. 경찰대는 또 문신 많이 보잖아요. 조폭오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마약도 봐요. 야, 너 사관학교 한번 쓰자 했는데 자꾸 싫다고 하면은 너 혹시 마약하냐? 뭐 깜짝 놀라겠죠. 안 하면 당당하면 써보든가. 너 마약하는구나. 막 해서 한번 지원도 시켜보고요. 자, 여기 이공계 특성화대학입니다. 카이스트, 지스트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또 똑같아요. 붙어도 일반대 또 쓸 수가 있고 카운팅도 안 되고 여긴 과고 아이들도 많이 가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이 붙는 데가 이제 디지스트하고 유니스트 같은 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5, 60% 정도 붙습니다. 카이스트 지스 같은 경우는 한 20%대, 30% 안쪽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붙고요. 켄텍이란 데도 있어요. 에너지 공과대학. 이공계 특성화대학 중에 켄텍이 1인당 교육비가 제일 많아요. 1억 8천 정도가 주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전공대라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기자가 자꾸 기사 쓰던데 얘네 때문에 막 전기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공과대학 이 미래 에너지가 이 전기가 아니에요. 미래 에너지를 공부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도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얘네한테 너네 한국전력 산업 연계돼서 취업시켜줄게 갈래? 얘기해도 안 간다고 해요. 제가 기껏 한전 가려고 여기 오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신의 직장 한국전력을 기껏이란 표현을 해요. 얘네 눈높이는 이미 뭐 테슬라, 구글 이런 세계적 기업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인수로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학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어요. 전남 무안.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 때 온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수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하나 생겼어요. 너 어떻게 집에 가서 기숙사 가서 쉴래? 시골집에 가서 쉬었다 올래? 했더니 시골집에 가서 쉬었다 올게요. 시골집이 어디냐 했더니 속초, 전남 무안, 대각선으로 우리나라 제일 멀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택시 불러줄게. 67만 원 계산해서 보내주고 쉬었다가 나면 전화해. 택시 보내줄게. 무슨 뜻이죠? 너네 공부만 해라. 모든 지원 다 해주겠다. 이런 대학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이런 데가 있다 정도고요. 자, 그 외에도 대학이 너무 많아요. 인천에 가면 송도에 IGC라고 인천 글로벌 캠프스타운에 외국계 대학이 4개가 와 있습니다. 이건 외국계 대학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카운팅도 안 되고 수시로 모집해요. 다 모집하면 꽉 차면은 안 모집하기도 하고 여기 와 있는 거는
이렇게 4개 대학이 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겐트대 같은 경우는 벨기에 학교죠. 우리 플란다스에 있는 플랑드르 지방에 있는 엔트워프에 있는 생명과학 식품영양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학과들은 전 세계 THC 서열이 우리나라 200대, 전 세계에서 200순위 안에만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겐트 같은 경우는 생명 분야 쪽에서는 식품영양, 여기는 우리나라 뭐 연구대보다 서열이 높죠. 이런 학교도 있고, 오른편에 보면은 유타도 있네요. 저기는 심리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명하고, 조지 메이슨은 국제분재, 그다음에 뉴욕 주립대는 경영이나 컴퓨터 공학으로 유명하고, 이런 외국계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만 이제 학비가 많이 비싸요. 학비가 겐트 같은 경우가 하나로 내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달러로 내서 뭐 3천 가까이 되겠죠. 그래도 뭐 기숙학원의 반값 등록금인데 뭐 이 정도가 되고, 다만 가나이들이 중도 탈락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어서 학점을 많이 듣고 다 영어로 수업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 탈락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1년만 버티라고 하세요. 버티면 다 적응이 된대요. 늘진 않고 그냥 적응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데는 몇 등급에 갑니까가 아니고 그냥 이런 면접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즉 수시, 정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정시로만 갈래? 이거 준비할래? 난 수시에서 논술만 준비할래? 이거를 미리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저기 보시면 모의고사가 있죠. 노란 표시한 게 보면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현재보다 미뤄졌어요. 왜 미뤄졌냐면은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고3은 평가원에서 보는 재학생들까지, N수생까지 보는 모의고사가 2번이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9월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원서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8월로 땡기고 원서 접수 기간을 뒤로 밀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수시냐, 정시냐, 논술이냐, 뭐냐, 이 결정은 3학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교육활동 열심히 참가하고, 수능 성적에 예비 수능이 되는 8모죠. 이제 8모 평가원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2개를 비교해서 8모 성적이 월등히 좋으면 정시로 더 월등히 높게 갔으면 수시 6장 카드를 다 공격적으로 쓰는 거죠. 월등히 낮으면 다 안정적으로 쓰는 거고, 상향 2개, 안정 2개 이런 원칙 없어요. 그때 비교해라. 즉 3학년 때까지는 모든 교육활동에 열심히 참가해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8모, 6모 평가는 세는 모의고사 외에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많이 볼 텐데, 그 모의고사는 고3 돼서 지금 말씀드린 6모, 8모 전에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우리 아이들 성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모의고사는 우리 아이 성적이 아니에요.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안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상. 왼편에 보세요. 이유는 아시겠죠? 이유 쭉 보시면은 6월 모의평가에서는 졸업생이 들어오죠. 그 전까지 고1, 2, 고3, 5월 달까지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재학생만 봐요. N수생이 다 잘할까요? 다 잘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잘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N수생이 35% 정도 되거든요. 걔는 1년 더 공부했는데, 1년, 2년, 3년 공부했는데 잘하죠. 그냥 N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잘하는 건 아닌 것이, N수하는 아이들 요즘 기숙학원 많이 갑니다. 학원비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기준으로 평균 한 4,500 정도 되더라고요. 4,500 냈으니까 성적이 높겠죠가 아니고, 그 기숙학원 간 아이들이 몇 시간 공부하는지 아세요? 평균 시간표가 평균으로 14시간 정도 돼요. 7시 반에 일어나요. 핸드폰 제출해요, 못하게. 그 매일 특강 자율학습하고, 밥 먹을 때는 도시락으로 먹어요. 아이들하고 얘기 못하게. 그리고 뭐 10시 반까지 해서 14시간 공부하고, 불 끄고 기숙사 가서 혼자 2시간 공부하는 거 빼고 14시간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겠죠, 당연히. 얘네하고 경쟁하려면 우리 아이들 몇 시간 공부하나 한번 보세요. 관찰해보세요. 언제, 일요일 날은 집에 있으니까 관찰 가능하겠네요. 제가 안 받을 뻔은 출발 비디오 여행 끝나야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런 학원 가느라고 머리 빗고 옷 입었다 벗었다 막 드라이 말리고 2시간 걸리고, 꼴랑 학원 2시간 갔다 오고 끝일 거예요. 14시간, 2시간. 실수해야 똑같아요. 실수해야.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이들 못 믿는 게 아니고. 게다가 N수생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오른쪽 밑에 보세요. 우측 두 번째 줄과 거기 접수자와 응시자가 다르죠. 접수자 응시자가 다릅니다. 미응시율, 결시율이 항상 30% 이상이에요. 아니 10% 넘게 나와요. 항상. 이건 뭐죠? 지금 고2 때까지, 고3 5월까지는 학교 오면 모의고사 날은 다 봐요. 그죠? 다 보는데 걔네들이 수능 원서 접수도 다 합니다.
원수 접수 무조건 다 해요. 근데 안 보는 아이들이 11% 정도가 있어요. 왜 안 보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했으니까.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데 수능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죠.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학교는 미리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성적은 4교시까지 있어야 돼요. 한국사까지. 그러니까 시험 안 봐요. 이건 석차게임인데 밑에서 10%가 빠지는 거죠. 위에서 35%가 오고 내 성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능을 포기하라가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접수는 왜 다 하는지 아세요? 접수는 다 해요. 수능이 필요 없는 아이들 다 해요. 45,000원 내고. 뭔지 아시죠? 재테크 어마어마해요. 수험생 할인이. 수험생 할인이 수험표만 있으면 돼요. 접수증만. 수능 성적표가 아니고.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끝나면 선글라스 끼고 와요. 80만 원 아꼈다. 뭐 할인 쌍수 할 때 80만 원. 뭐 핸드폰 바꿀 때 50%, 롯데월드 50% 해가지고 애들 막 도표 그리고 있어요. 나 250만 원 아꼈다. 나 180만 원 노력해야겠다.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 안 보면 환불되는 것도 알아요. 아이들이 용기에 설명 안 해줘도. 그래서 수능 나가서 아우 엄마 피곤해. 롯데월드 갔다 온 거야. 아이들 환불 갖고. 그런 아이들이 10% 정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올해 성경에 관심 있으시면 45,000원 내고 접수 한번 시험 안 봐도 돼요. 접수증만 있으면은.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 수능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무슨 뜻이냐? 수시 쓸 때 너무 상향해서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N수, 장수로 갈 수가 있고, 아이들 실제 수시 납치라고 하거든요. 수시 납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훨씬 낮은데 납치가 별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수시 납치가 잘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안내하면은 그때 따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 요거부터 이제 설명드릴게요. 대입 시행계획. 시행계획은 뭐냐면은 대입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발하겠다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모집 요강은 고3 때 이제 발표하는 거고, 우리들이 갈 거는 이제 시행계획 발표된 학교들인데, 시행계획 발표한 학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행계획 발표한 학교들 예시로 몇 개 대학만 예시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볼게요. 서울대는 단순해요. 수시, 정시. 수시에선 종합,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근데 수시에서 선발할 때 보면은 여기 지역균형이라는 게 정시 지역균형이 폐지되고 여기 단편화됐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모든 전형에서 면접평가가 들어가요. 수시든 정시든 면접평가가 다 들어가죠. 이 면접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영양평가라고 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여행지리 과목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었다. 여행지리 시간에 써진 세특을 바탕으로 거기 여행지리 교과에서 얼마나 성적이 나 그 교과 내용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다 모든 교과에서. 그러니까 모든 교과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으면 서울대는 수능 만점마저도 못 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볼까요? 서울대 정시. 정시에서 보면은 자, 수시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현재 뽑는 수능 최저가 지역 균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 서울대는 수능이라는 걸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수능 아니어도 우리 면접으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 고교별 추천 인원을 보시면은 추천 사유도 입력해야 되고, 고교 추천 인원을 현재 전교 1, 2등까지 봤는데 지금 3등까지 문을 넓힌 거죠. 넓힌 대신에 상세하게 보겠다. 면접을 통해서 영양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냥 3등이니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왜 추천했는지 추천 사유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학교 생활 중에 어떤 우수한 역량을 보였는지 생기부에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교과 영양평가가 강화됐다는 정도고, 자, 중요한 건 또 정시 설명드릴게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인데 보세요. 단계별로 모집하죠. 단계별인데 1단계에서 등급 점수를 3배수를 가지고 2단계로 넘깁니다. 등급 점수가 뭐냐면 수능 성적은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 100분위 점수는 수능 성적을 100칸으로 나눈 거예요. 100분위가 95다. 그거는 100명 중에 내 밑에 95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00분위 95와 96 예를 들어 한 칸 사이에도 여러 단계 점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그리고 그 100칸을 비율에 따라서 상위 4%면 1등급, 누적 11%면 2등급, 23%면 3등급 이렇게 9칸으로 나누는 게 등급 점수고, 제일 변별이 안 되는 게 등급이죠. 제일 변별이 되는 게 표준 점수고, 현재는 표준 점수로 서울대 변별을 하는데 표준 점수 안 씁니다. 등급을 가지고 1단계 3배수 안에 들면 2단계로 넘기겠다. 근데 현재도 서울대는 많은 모집 단위가 경쟁률이 3대1 안 되는 모집 단위 많아요. 평균 경쟁률이 한 4.5대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대 2단계까지 보겠다. 그리고 2단계도 보세요. 수능이 100점 맞으면 60점밖에 안 들어가죠. 그것도 100분위 점수로. 수능을 가지고 변별 안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인데도 교과 평가가 40%가 들어갑니다. 교과 평가가 40%. 이 교과 평가는 모든 학교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가했을 때 준비가 되는 그런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과 평가를 이렇게 현재도 해요, 사실은. 근데 현재는 5단계 척도인데 6단계로 더 세심하게 보겠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 역량평가입니다. 모든 교과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거를 면접을 통해서 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다른 학교. 자, 요거는 시간상 설명 안 드리고, 요건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역량 중심, 202에서 얘기하는 역량을 갖춘 거를 서울대에서 인재상으로 그대로 발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볼게요. 경희대학교는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다 운영하는 학교인데, 교과 보세요. 교과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가죠. 현재도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보지 않겠다. 이 정성평가는 어느 과목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교과 세분능력상 어떤 활동을, 이게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볼까요? 중요한 거는 여기 교과니까 그래도 내신을 평가하잖아요. 내신을 볼 때 셋째 줄 노란색 보세요. 셋째 줄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을 뭐라고 했죠? 취지에 맞게, 네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라. 이건데 눈치를 본다고 했죠. 내신 따기 힘들까봐. 필요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얘기죠. 왜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상위 성적만 반영하겠다. 등급은 5등급이어도 A 맞으면 A만 반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A 맞으면 열심히 하면 성취되는 거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합전형인데 면접형, 서류형 신설됐는데 일반고가 서류형을 많이 쓰는데 서류형에서도 보세요. 종합전형에서는 사정관들한테 학생부 성적을 데이터를 줄 때 상대평가 데이터는 빼고 줍니다. 성취평가, 절대평가만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얘가 어느 과목 선택했고 거기에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만 가지고 평가해라. 상대평가인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가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 따지지 말아라. 필요성을 따지고. 정시에서도 교과평가 들어간다고 했죠. 출결도 들어가고. 근데 정시에서 교과평가 들어갈 때 보세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이것도 상위 성적만 보겠다. 명확하죠.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 따지지 말아라. 필요성을 따져라. 중앙대학교 볼까요? 여러 전형 다 똑같은데 논술. 그렇게 내신 관계없이 내신을 뒤집을 게 논술밖에 없다 하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논술에서도 교과평가가 20%나 들어갑니다. 출결까지 들어가죠. 출결 특히. 논술은 80%밖에 안 들어가고, 수능 위주 전형인데 중앙대 보세요. 서류가 33%예요. 수능은 만점 맞아도 67%밖에 안 들어가고. 이 서류라는 건 생활기록부 교과 정성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도 볼까요? 맨 밑에 수능 위주 전형만 볼게요. 수능 위주 전형. 수능인데 학생부 정성평가가 20% 들어가죠. 자, 그리고 자, 동국대학교 잠시 볼게요. 동국대학교도 보면은 등급은 2등급이어도 성취를 A 맞으면 A만 반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온 학교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평가 들어가는 학교예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교.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이렇잖아요. 이런 학교뿐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시립대, 이대, 홍대 여기까지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 선호 학교는 수능 위주 전형마저도 수능만 해서는 못 간다. 교과 정성평가가 다 들어간다. 정성평가는 어느 과목 선택했고 거기에 성적은 물론 등급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등급뿐이 아니고 성취평가 A를 맞은 성취를 보기도 하고 교과 세분 기상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개근자를 우선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출결을 강조하겠다. 여긴 성균관대학교인데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개근 비중을 보세요. 지원자 평균은 33%인데 합격자는 42%죠. 왜 이럴까요? 사정관들이 개근상 있는 애한테 가점을 준다는 얘기죠. 정성적인 평가로. 학교 출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출결, 고등학교 가면은. 즉, 정시든 수시든, 수시에서 논술이든 뭐든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서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된다. 학교 생활 기록부는 단순하게 어느 전형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입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이 베이스를 까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빨리 가야겠네요. 그럼 아이들 가서 그러면 진로 학업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책이 있어요. 행복의 기원이라고 연세대학 교수님이죠. 이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행복하냐 사람들은 일회성인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행복은 길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행복하냐? 항상 일상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예요. 예를 들어 별을 보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수능을 봤더니 만점 나왔어요. 야, 너 만점 나왔으니까 의대 가라.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의대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피도 싫어하고 별만 좋아했는데 항상 이렇게 수술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여기 연대 교수님이니까 학생 수업하다가 가끔 묻는데요. 너네 다 선호하는 이 연세대학교 왔으니까 지금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해요가 아니고 뭔 소리야, 지금 과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기 죽겠는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이잖아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아직 모르겠어. 진로가 명확치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자꾸 어린아이들한테 진로 강조하냐면은 제 생각이지만 바꾸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강점을 찾으란 얘기예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여기도 보면 8가지 머리 구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아인슈타인은 수리 논리력은 만점이에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 음악 능력이나 신체 능력 이런 건 낮잖아요. 김연아는 신체 능력은 100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논리 수리력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가 나 수학 못해, 나 바본가 봐, 나 멍청한가 봐,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아라. 난 수학 못하지만 언어 잘할 수도 있고, 음악 잘할 수도 있고, 신체 잘할 수도 있고, 자기 잘하는 걸 찾으면은 난 이쪽에 성공할 거야. 그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난 이거 잘하니까 이쪽에 성공할 거야. 우리 인지심리학자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을 보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의 성취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기 잘하는 걸 찾아라. 좋아하는 걸 찾아라. 그게 이제 진로를 강조하는 거죠. 너의 강점을 찾아라. 1학년부터. 그런 취지에서 진로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겠지만, 아이들이 다 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조사해 보면은 다 달라요. 조금씩 잘하는 게 있고 다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봤다고 합시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연상이 떠오르세요?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 이야기 다양하게 시켜보면 다 달라요. 따뜻해요, 뭐예요, 막 이런 훈훈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로 풀어내는 친구는 연민, 도덕, 아름답다, 선이다, 미국 갔던 딸내미가 성경에서 온 것 같다,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에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쪽에 맞는 거죠. 윤리학과, 철학과, 이런 인문학적 과로 가는 게 맞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젊은 사람이 빵을 노인한테 주고 있는데 이걸 왜 개인이 노인한테 줘야 돼요? 이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인데 왜 개인한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아이들은 사회학이나 행정, 정치,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자 소양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봤더니 굉장히 눈이 왔고, 저 노인은 살이 보이고 면역이 떨어지고 저체온증이 걸리고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위 이런 게 건강 생각하는 거는 자연과학적 소양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아이들 얘기해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를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푸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노인들한테 가게 하고, 이게 노인들이 밖에서 할 때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이 난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공학자적 소양이 있는 거고,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아이들 검사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커리어넷이나 고용24 이런 데 가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면은 홀랜드 검사, 흥미 이런 검사 받고, 적성 검사 이런 거 가치관 검사 받으면은 이런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홀랜드 검사, MMPI 검사, CGRT 검사 등등 검사를 받아 보면은 결과가 거의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된다는 건 뭐죠?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죠. MBTI는 심리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흥미로 보는 거고, 나머지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모르면 하면은 여기 한번 사이트 가보세요. 함께 학교라고. 여긴 어디가 있네요. 어디가. 고등학교 학생들 가면 제일 많이 활용할 사이트예요. 어디가, 검색창에서 어디가 치면은 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대기업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직업정보에 이렇게 심리검사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심리검사를 받아서 내가
내 적성이 어느 계열에 맞다. 그럼 그 계열에 맞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위에 보면 나와요.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작년 어떤 전형으로 뽑았는지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다 내 성적을 회원가입해서 입력하면은 그 학교 방법으로 작년에 입시 결과가 환산 점수를 몇 점이었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나와요. 그거 계산하기 귀찮으면 저기 오른편 두 번째 대입 상담 거기에 글 남기면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상담원들이 댓글도 달아줘. 그 글도 쓰기 싫다. 그럼 밑에 1600, 1615로 전화 상담 오면은 전화 상담 전국에 한 500명 상담 교사가 있어요. 하루에 100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정보 받을 때가. 어디라고요? 어디가. 검색. 어떤가 뭐 어딜가 이런 거 어디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함께 학교라고. 이건 교육부에서 운영, EBS에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커리어넷 같은 데서 상담검사 받은 다음에 파일을 올리고 내 고민에 대해서 올리면은 내 고민글, 상담글 하나에 전문가 5명이 놓습니다. 진로 담당가, 진학 담당가, 수업 전문 담당가, 학업 설계 담당가 등등이 각각 전문 분야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글로 만들어져요. 너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고 어느 진로가 맞는 것 같고 이 진로를 가기 위해 어느 대학이 맞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글을 다 해줘요. 함께 학교에서.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꿈이 따라고 AI 기반으로. 여기도 한번 꿈이 따라 계속 연계되는 초등학교도 회원가입해서 올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가지고 너는 심리검사상 이렇고 이쪽 계열이 좋고 인공지능 해줘요.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 나중에 학교까지 지원한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걸 본다면 모의 면접 시스템도 봐요. 면접이라는 게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준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의 면접도 해줘요. 좋은 시스템인데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는데 거의 안에서 망할 지경이에요. 다만 이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흘러갈 때는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다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볼까요? 자연계열 모집단에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경쟁률이 최고 높은 학과만 제가 따와봤어요. 어디죠? 오른쪽 보면 생명, 화학, 신소재, 바이오, 생명, 화학, 바이오, 생명, 화학 이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약 개발에 의지를 품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니요. 이과 계열 모집단이 누가 저기 가요? 수학 잘하는 아이. 누가 수학 잘해? 공부 잘하는 아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 의대 준비하자.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의대 하고 준비시켜놨는데 3학년 돼가지고 봤더니 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 생기부를 어떻게 쓰죠?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이 보험으로 밀리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약대 준비하는 아이들이 신약, 화학, 바이오, 신소재 여기로 돌리고 즉 경쟁률로 높은 게 아니고 쟤네들은 의대, 약대 준비하느라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너무 높아져요. 이도 저도 아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왼편은 인문계열 모집단입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이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아이들이 제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광고, 문콘, 미디어, 광고, 문콘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미디어, 광고, 문콘 왜 미디어 아이들이 많이 갈까요? 신문방송 옛날로 따지면 기자하겠다고 하는 애 없어요. 다 뭐 하겠다고 그죠? PD요? PD? 나영석 PD는 행정학과 출신인데 그냥 PD 하겠다 하면 그나마 나아요. 하는데 뭐 빠니보틀 유튜버 하겠다고 여기 간대. 유튜버 가르치는 줄 알고 그런 아이도 되게 많아요. 이 학과들의 미디어, 광고, 문콘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문과 계열 성향 아이들이 제일 많이 준비하는데 개설된 대학은 몇 개 안 돼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은 그 생명바이오에서 조금 요즘 3파전으로 올해부터 좀 완화가 됐죠. 어떻게 뭐가 끼어들었죠? 반도체 AI가 끼어들어가지고 생명하던 애가 나 성과급 4억 받아야 돼 하면서 반도체로 많이 바꾸고 있어서 조금 경쟁률 완화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진로를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지를 해야 되지 그냥 사회적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할 때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로를 쭉 사정관들이 볼 때는 1학년 때 선정한 걸 끝까지 가져가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바뀌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바뀌면은 바뀐 대로 해도 돼요. 아이들이 보는 거는 진로 역량이 아니고 그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많이 준비했는가가 아니고 경영학을 열심히 준비하던 아이는 사범대로 바꿔도 사범대로 열심히 준비할 수 역량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역량이라고 해요. 어떤 걸 준비했냐가 아니고 어떤 걸 스스로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하는 역량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니까 아이들 진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바뀌었을 땐 그에 맞게 과목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거를 선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늘어요. 전공 자율선택제는 유형1은 뭐 들어가서 자격을 주어주는 사범대 의대 빼고는 어디에나 어느 과목이나 1학년 때 교양원 배우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유형1은 계열 내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화여대는 정시에서 문과, 이과 이렇게만 뽑아요. 1학년 때 교양 배우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라. 그리고 예전같이 자기 전공 하나만 갖고 졸업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상위권 학교는 전공을 2개, 3개가 의무예요. 의무. 성균관대 복수 전공 전과는 대신 안 해줘요. 경영으로 갔는데 저 철학하고 싶어요. 해? 추가로 해? 이거지. 바꾸는 거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이런 이중전공, 복수전공, 전과 뭐 이런 제도가 옛날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이 전공 설계를 많이 해요. 교수님들도 기존에 갖추어진 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공 설계는 뭐냐면은 저는 AI하고 경영하고 뭐 회계를 짬뽕한 이 전공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내가지고 교수에 비해서 통과가 되면 그 전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 전공을 선택할 때는 누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거다 해서 나는 전설이다. 전공 설계, 난 전설이 되겠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걸 많이 개설해요. 아이들이 한 4,500개 정도 성균관대, 서균관대 이런데 전설. 이것도 그게 다 졸업장에 써집니다. 주전공, 복수전공, 전공설계, 마이크로 전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것도 전략이 돼야 된다. 가기만 하면은 그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동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어느 고등학교 가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전공 설계 설명드린 거고 전형별 준비 방법인데 사실은 전형별이라고 해도 이것만 준비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종합 전형 준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과도 서류 보고 논술도 서류 보고 수능도 서류를 보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다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합 전형은 뭐 일부 학교에 따라서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는 진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공부하는 데지 무슨 직업훈련소냐 뭐 탐구 역량 이런 걸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준비하시면은 다 대학교 가는 데는 가장 큰 준비가 될 거예요. 자, 학업 역량은 뭐냐?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학업 역량인데 뭘 보냐면 위에 보세요. 성취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내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신을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성취도 보고 어느 과목 선택했는가, 향상됐는가, 또 어려운 과목에서는 얼마나 됐는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탐구력. 태도와 탐구력은 수업에 졸지 않고 얼마나 잘 들었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의 두 번째 줄 보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는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 탐구력의 첫 번째 보면은 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 노력했는가 하고 두 번째 줄 보면은 확장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가평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선택해서 배우는 내용이나 아니면 저기 뭐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에서 물리 선택해서 배우는 내용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면 배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과목 요 단원에서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배워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가리키고 시험에 평가를 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걸려요. 안 가리켜도 안 되고. 똑같이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의 난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특목자사고는 낮은 내신에도 긍정적인 평가 받는다는 이유가 특목자사고에서가 아니고 걔네들은 이 기본을 가리키면은 그건 다 알잖아요. 기본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연계심을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연계심을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즉, 이 연계심화 확장, 이 세 단어만 기억하셔도 돼요. 연계심화 확장. 이 왼편의 학업 역량은 주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는 수업에서 기록되는 내용인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기본이니까 기본을 바탕으로 연계심화 확장. 말이 연계심화 확장이지 어떻게 연계심화 확장입니까? 이걸 몰라서 예전에는 사교육 시장에서 크게 휘둘렀어요. 가서 컨설팅 받으면은 이 주제 탐구, 네 진로에 맞는 이 과목의 이 교과의 주제 탐구를 추천해 줄 테니까 과목별로 얼마나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그거 안 합니다. 강남에 있는 시대인재에서 컨설팅 받아서 만드는 생기부보다 더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이 요즘 많이 써요. 뭘 쓰죠? 그렇죠. AI GPT 써요. 아이들 계정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생기도록 가장 저렴한 것도 뭐
제미나이든 뭐 챗GPT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한 10,000원짜리 계정만 주어지고 보면은 생기부를 AI로 만들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어떤 주제를 배웠다 이 단원에서 이 주제를 배우면은 명령을 내리면 돼요. 진로 얘기하지 마시고 국어 시간에 이런 주제를 배웠는데 이 주제의 연계, 확장, 심화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기깔나게 만들어줘요. 추천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에 맞게 내가 깊이 있게 연계, 심화, 확장 공부해가지고 수행평가 때 발표하고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하면 되는 거죠. 사회 시간에 뭘 배웠으면 명령어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계, 심화, 확장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추천해줘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오른편 보시면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로에 맞게 교과를 선택했는가.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지 인문사에는 전공 교과가 없었죠. 이공계열일 때는 그에 맞게 교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중요한 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했는가 나와 있죠. 가로치고 뭐까지 나와 있죠?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 수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고등학교 가서. 그 다음에 관련 교과 성취도는 내가 공대를 갔으면은 관련 과학 수학을 대신에 좀 더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과목보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게 이제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나타나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AI를 활용할 때 내 진로를 넣어도 돼요. 나는 정치학을 꿈꾸는 학생이야.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을 융합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 교과 내용을 융합해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심화 탐구 주제를 추천해줘. 추천해준 대로 내가 탐구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진로든 자율이든 동아리든 자기 관심 분야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여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과 계열 친구들은 관심 분야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실험을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면 돼요. 과학 시간에 배운 이론, 수학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어. 두 개를 융합한 실험 모듈을 만들어줘. 하면은 기깔나게 융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실험에 따라 실험을 하는 거죠. 간혹 이제 실험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더 크니까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고 실험을 하는 걸 이과 계열은 좋아해요. 수업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서가 아니고 특강을 듣다 생각나서 아니고 수업에서 뭘 배웠는데 어느 분야에 학문적 호기심이 생겨서 또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보는 게 실험이잖아요. 사실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더니 가설대로 안 나온 게 실패고 그러면 다시 설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탐구하는 거고 즉 이 창체 활동에서는 자기 진로를 넣어서 이과 계열은 실험 모듈 만들고 인문사회 계열은 심화 탐구 보고서 같은 걸 계속 찾아보는 이런 활동을 하면은 본인의 내신 베이스로 더 진로 영역과 학업 영역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아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검색해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종합전형을 하버드에서 벤치마킹해서 최고 오래 운영했고 정규 사정관이 제일 많습니다. 아롤이 사이트 아롤이 검색하시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라. 종합전형. 이런 학생을 뽑겠다. 그게 뭐냐면 넓고 깊게 공부하는 아이를 선발하겠다. 그 넓고 깊게가 뭐냐? 이게 나오고 있죠.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수업을 듣고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기본만 가리키니까. 그리고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수업 내용 이외라고 돼 있죠. 그리고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넘어서. 교과 수업 내용을 넘어서면 시험에 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 하지만 교과 수업은 기본만 가리키니까 그걸 넘어서 스스로 찾아 공부해라. 학문의 세계 밑에 보면 끝이 없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야 되고 있으면 더 찾아봐라.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로리 사이트 보시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 지식 풍부한 융합적인 활동, 즉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 내 진로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창체 활동에 실험 모듈 같은 거 만들 때 여러 교과를 융합해서 실험 모듈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 걸 이렇게 권해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융합적인 활동을 하고 밑에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라. 독서는 컨택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어필하는 겁니다. 수업에서 뭘 배웠는데 그 수업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 학문적 호기심이 생기면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읽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책 읽는 거는 어디든 다 좋은데 고1 과정에서는 저는 고전 하나 읽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은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예를 들어 의대 간다. 왜 의대 가죠? 돈 많이 벌려고? 아니요.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말만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왜? 고전의 주제가 다 행복, 정의, 중용 이런 거예요. 정책과 같다. 왜 정책과 같어? 권력을 잡아서 휘두르려고? 아니요. 사람들을 평화롭고 중용, 행복하게,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만 이런 책을 읽었잖아요. 1학년 때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고전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니코마크스 윤리학 같은 거 좋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한테 행복, 정의, 중용 이런 걸 강의하는 내용. 고등학생들 충분히 읽을 만합니다. 좀 지루하긴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철학을 갖출 수 있는 책 하나 읽고 여러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 때쯤엔 진로 탐색한 내용을 동아리라든가 자율 진로 활동을 통해서 과목도 선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3학년 때는 더 깊이 있게 잘한다 어필해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잘한 예시는 아니지만 교과 세분기사항이 이런 식의 기록이 돼요. 예시를 볼까요? 전기기기, 수업에 참여한 자세가 항상 바로 최선을 다함.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성평가할 때 이런 걸 많이 평가해요. 인성은 우리 생기부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본다고 하지만 그건 두 분이 써주시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담임쌤. 근데 이 교과 세특은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한번 40-50분의 선생님이 들어요. 모든 선생님이 바르다 하면 다 정말 바른 거예요. 둘째 줄까지 내용이 뭐죠? 이게 전기기기 수업에서 배웠던 성취 기준이에요. 수업 잘 이해했다, 따라왔다 이거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얘는 봐요. 특히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넘어서서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책을 2권 읽었네요. 읽었으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 읽었으니까 보고서 쓰죠. 얘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활용했네요. 실험에서. 활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프로젝트에서 뭐 활용했다. 그래서 노란색. 선생님은 평가자 입성.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고루 갖춘 학생이다. 이게 역량이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도록 수업에서 시작돼서 추가적인 노력을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과에게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면은 준비가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자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환산 점수로 가는 거예요. 환산 점수는 학교마다 계산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교과 전형은 끝까지 다 해놓고 유불리를 찾으면 돼요. 유불리 찾으면 너무 학교별로 반영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 몇 개만 보는 학교도 있고 너무 다양하다. 학교별로 다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학교별로 몇 과목 다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교과는 버릴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전형만 간단하게 전형은 다양하지만 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논술 전형인데 논술은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과목별로 저기에 있으면 논술 만점 맞아도 저 학교 못 가요. 논술도 내신은 끝까지 챙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넣어왔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긴 뭐냐면은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4명 뽑는데 1189명. 이건 다 실용.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 내신 안 들어가고 수능 안 들어가고 실기 100이에요. 실기 100.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있으면은 예체능 이런 친구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고3 돼서 재능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3 돼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대학교 가고 싶다고. 이게 쉬울까요? 못 가죠. 특히 이제 실용음악 중에 남들이 안 하는 뭐 첼로 뭐 이런 뭐 비싼 악기들은 잘 가요. 그거만 잘해도. 근데 보컬, 드럼, 작곡, 기타 이 4개는 이렇습니다. 다. 그냥 고3 때 갑자기 노래방 가면 다 100점 나온다고 실용음악 그게 다 학원 보내달라고 하면은 말려도 안 돼요. 그렇죠?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같이 노래방 가세요. 엄마도 100점이네. 엄마도 실용음악 해볼까? 뭐, 다 100점이구나. 뭐 이렇게 재능이 있으면 해야죠.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으면 밀어주는데 3학년 때 고3 돼서 갑자기 생기는 재능은 재능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방법이고 아무리 학원 다녀도 실기 없는 학교를 써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학교들. 그거는 잘 선택하시라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연진은 대학교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모든 전형의 학폭이 다 반영이 됩니다. 학폭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야 학폭하면 대학교 못 가는데 이제 누가 때려도 무조건 맞아야 돼. 쌍방이 되지 않게. 그런 학폭 거의 없어요. 옛날처럼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학폭 요즘 고등학교에서 옥상도 닫혀 있고 그런 학폭이 아니고 학폭의 80-90%는 다 뭐죠? SNS예요. SNS 정말 조심해야 된다. 기록이 다 남고 아이들 안 보시는 게 좋겠지만 단톡방 있으면 글
어떤 글 나오시는지, 친구야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아침바람이 쌀쌀하니 선선하니까 오늘은 빠샤빠샤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면 좋은데 틀어지고 그러면 그대로 옮기고 뭐 해서 거미줄 같이 엮여가지고 정말 대학교 가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이겁니다. 뭐 저기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부적격으로 많은 대학교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존 기간도 학폭에 대해서는 길어지고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학폭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부모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넘긴 했는데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